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문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제조업의 주축으로 불리는 철강업계에서 젊은 직원들의 퇴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철강업체들은 젊은 인재들을 위해서 근무 환경 변화를 시도하는 등 이탈을 막으려고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요. 이 철강업계가 직원들이 짐을 싸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슈픽에서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철강업계 이야기네요, 오늘은. 자, 이직 상황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국내 철강사들이 발간한 보고서를 분석한 이 결과를 토대로 보면 철강업계 임직원의 자발적 퇴직률이 수년째 계속 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자발적 이직자 수가 2022년엔 568명으로 2년 사이에 2.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동국제강도 해고나 정년퇴직을 제외한 자발적 퇴직률이 2022년에 3.06%로 기존보다 늘었습니다. 예, 뭐 최근 이직이 잦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이직률이 갑자기 높아졌다라는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자, 젊은 직원들이 대다수였나요? 네, 맞습니다. 이직과 퇴직이 늘어난 건 젊은 직원들의 이탈이 좀 컸기 때문인데 네네. 최근 현대제철이 발간한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30세 이하 이 신규 채용 인원은 2019년 401명에서 지난해 63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이 연령대 임직원 수는 2,047명에서 1,520명으로 되려 감소했습니다. 특히 1차 금속제조업은 용광로, 또 전기로 등 기타 가공 설비를 갖추고 1차 형태의 금속 제품이나 주물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종사자들의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예, 이렇게 1차 금속 제조 기업들에서 젊은 인재들이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최근 한국철강협회 협의체가 1차 금속 제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산업으로 인력이 떠난 이유 1위는 타 산업 대비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목했습니다. 이외에도 타 산업군 대비 낮은 연봉과 지방에 있는 근무지 등도 철강업계를 꺼리는 이유로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젊은 세대들이 정보기술이나 2차 전지 등 전통 제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핫한 업종으로 이직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건 다른 산업군보다 이 철강업계의 근무 환경이나 처우가 좋지 않다라고 느낀 직원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연봉이 단연 앞선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과 국내 부동산 불황으로 국내외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서 철강업계는 좀처럼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며 업황 반등도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라면 빠져나간 인력의 발길을 되돌리기도 또 새로운 인력을 구하는 것도 둘 다 쉽지가 않겠네요. 맞습니다. 인력을 새롭게 구하기 쉽지 않다 이런 좀 얘기가 많았는데요. 이 직무별 인력 채용 난이도를 조사한 결과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기술직과 기능직, 연구개발직이 가장 구하기 어렵다고 기업들은 호소했었고요. 철강협의체는 전년보다 모든 직군에 대해 어려운 비율이 감소하긴 했지만 해당 분야들은 여전히 절반가량이 채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금속 제조업 전체 인력 중에 기술직 비율이 가장 높잖아요. 기업으로서도 어려움이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속 제조업에서 기술직은 비중도 비중이지만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다른 산업으로 이직하거나 철강과 금속업계 취업을 꺼리는 현상이 고착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산업계 전반이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런 이직이나 퇴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어떤 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철강업계는 이 직원들의 이직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이 워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를 위해서 근로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부터 거점 오피스를 열기 시작해서 현재 구로, 명동, 서울숲 등 서울 시내 12곳을 운영 중이고요. 또 유연 근무제를 통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제외한 다른 시간에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포스코그룹도 서울 여의도와 을지로 등의 거점 오피스를 운영 중이고요. 이 재택근무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으로 근무 시간 자유도도 높였습니다. 네. 하지만 뭐 근무 환경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뭐 앞선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가 있었듯이 철강업계 산업 자체의 앞날이 불투명한 것도 이직과 퇴직 사유에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국내 철강업계의 올 하반기 실적 전망을 두고 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핵심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이 원가 부담이 줄어든 동시에 업황 회복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 완화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해서 낙관론을 펼치기에는 아직 섣부르다 이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해부터 사업장의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63명이 사고로 숨졌고요. 이 가운데 시공 능력 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무려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명 늘어난 수치인 겁니다. 예상 밖의 결과네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데도 이렇게 건설 현장의 사망자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 어떤 이유로 봐야겠습니까? 건설 노조에서는 논평을 내고 이 빈번한 사망 사고에 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수가 적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022년 500건이 넘는 중대재해 중에 법 적용 대상인 200건 중 또 기소 건수는 20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초기에 건설 현장에 있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네, 지난달부터는 또 건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기준도 강화가 됐거든요.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기준은 기존 60억 원 이상 공사에서 5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일정 자격을 갖고 건설 현장 내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려고 해도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고용이 증가됐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원하는 현장은 늘었지만 기술자의 숫자는 부족하다 보니까 불균형이 큰 겁니다. 특히 지역의 경우는 더 어렵다고 하는데 강원도의 경우 선호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연봉을 높인다고 해도 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안전관리자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철강업계가 실적 부진으로 고전했던 상반기를 뒤로하고 하반기에는 수요 회복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원활한 산업인력 공급을 위해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또 낮은 연봉 환경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